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첫 강의를 맡게 된 저는 바이엘 코리아에서 CRA로 근무하는 김경란이라고 합니다. CRA가 뭔지, CRC가 뭔지 잘 모르시는 상태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CRC는 지금 바로 이 실무 과정의, 정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임상시험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사람이고요. CRA라는 업무를 하는 사람은 그 임상시험에 있어서 어떤 모니터링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CRA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역할이나 하는 일들은 이 강의를 모두 마치고 나면 45강을 모두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CRC 실무 과정이 굉장히 여기저기에서 많이 개설이 되어 있죠. 저는 지금 현재 CRA로 근무는 하지만 예전에 국립암센터에서 한 2년 정도 CRC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요. 지금 CRA로서 근무한 것은 한 3년 정도 다 돼 가는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병원에서 임상간호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CRC를 처음 하던 그때는 이런 그 임상시험에 대한 전문가 과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잘 없었고 서울대 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들에서 이제 교육 과정이 1회 정도 이제 시행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시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지금 그런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또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그 역학과에서 클리니컬 리서치라는 과목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보건대학원으로 또 진학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공부를 모두 마치고 지금 CRA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서론이 길었는데요.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임상시험과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전달해주고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임상시험 후 역사와 동향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학습 목표는 임상시험의 역사적 배경을 볼 거고요. 그리고 윤리적 원칙이나 윤리적 요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 또 그 동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상시험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시험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먼저 항암제가 아니라 신약이 개발되는 동안에 신약이 개발될 때에 동물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약이 개발되면 이거가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에게 적용해서 효과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효과가 있다라는 거가 확인이 될 때 그 약이 신약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죠. 사람에게 적용을 했는데 효과가 없더라. 그러면 그것은 신약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대한 실험을 바로 임상시험이라고 하고요. 어떤 신약 개발에 있어서 임상시험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임상시험에 대해서 많은 의식들이 깨어있고 또 피험자들도 임상시험에 대한 이해가 훨씬 좋아졌죠. 그래서 동의서를 받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좀 자연스럽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정말 18세기 정도만 돼도 임상시험이라는 거가 공인화되어 있지가 않았죠. 그래서 예전에는 근대의학이 정말 많이 발달했지만 이거가 임상시험으로서 요즘과 같이 이렇게 임상시험으로서 제대로 진행이 됐던 거가 아니라 어떤 시료원에 수용된 빈민들이나 고아나 군인들 또는 이제 소외계층 그리고 정신박약아라든지 그런 정신박약아 수용되어 있는 그러한 곳들에서 약을 주입을 하고 어떤 효과들을 반응을 보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에 이제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나치 독일의 군진의학 뉴른베르크 법정에서 밝혀졌던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나와 있는 것처럼 저압 실험이라든지 어떤 가스 실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험들을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것들을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제 계기로 피험자의 어떤 자발적인
그 참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가 이제 중요한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되었죠. 1932년 미국 알바마주에서는 터스키 마을의 흑인 매독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장기간 관찰만 하는 그러한 실험들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1938년 미국 소아용 실파 실업제 사고로 인해서 109명이 사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 FDA에서는 신약을 시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안전성 데이터들을 각 제약회사마다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1962년 정도까지만 했었어도 어떤 신약의 율성에 관한 규정이나 임상시험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로 인해서 많은 사건들로 인해서 정말 임상시험이 뭔가 구체화돼야 되고 체계화돼야 되겠고 어떤 안전성 데이터나 이런 거가 필요하겠다라는 거가 이제 조금씩 인식을 하게 된 때가 바로 1962년대입니다. 예, 많이 아시는 것과 같이 살리도마이드 사건을 아시죠? 그 살리도마이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기형아들이 출산이 되었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살리도마이드 복용을 한 많은 임산부들에게서 그 손발이 짧게 태어난 해표증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게 됐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정말 안전성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예, 그리고 1963년 국립유태인 만성병원에서는 암세포를 입원자들에게 극비리에 주사를 하고 이러한 사건들, 그리고 56년도에는 간염 백신 개발을 위해서 정신지체시설에 수용된 아이들에게 간염 백신을 접종한 이러한 일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 때문에 1963년 미국에서는 IND라고 해서 그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임상시험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데이터를, 승인을 받는 그런 제도가 바로 IND가 되고요. 또 NDA라고, 이거는 신약으로서 이제 허가를, 허가해주는 그러한 제도인데요. 크게 FDA에서 두 가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바로 IND와 NDA인데, IND라는 것은 어떤 동물 실험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약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평가를 하고 사람에게 임상 시험을 하게끔 그렇게 이제 심사를 하고 허가를 해주는 거가 IND 제도이고요. 그리고 NDA라는 것은 IND 승인하에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되고 사람을 통해서 1상, 2상, 3상, 4상 임상시험을 했던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거가 신약으로서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승인해주는 거가 바로 NDA 승인이 됩니다. 그럼 신약으로서 승인을 받게 되는 신약 허가 심사 제도가 바로 NDA 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심사 제도가 있는데요. 신약 개발의 임상 시험의 단계별 그 과정들을 이제 전부 고려해서 이러한 것들을 갖추도록 했죠. 그래서 1964년대에는 헬싱키 선언이라고 해서 의사협회에서, 세계의사협회에서 어떤 피험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하자라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이제 선언을 한 거가 바로 헬싱키 선언입니다. 그래서 헬싱키 선언이 굉장히 임상시험에 있어서 유명하죠. 그래서 헬싱키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윤리적으로 피험자들을 우선적으로 보호를 하자. 그리고 자발적으로 임상시험을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자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거가 바로 헬싱키 선언이고요. 임상시험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선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1974년 미국에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을 규제하는 국가연구규제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피험자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가 개설이 됐고, 이 국가위원회와 또 헬싱키 선언이 만났죠. 그래서 두 조건이 모두 만나서 피험자를 보호하자라는 것과 헬싱키 선언도 피험자를 보호하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뜻이 만나서 바로 IRB 제도라는 것을 만들게 됐죠. 그래서 IRB라는 거는 임상연구윤리위원회라고 해서 각 병원들마다 IRB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IRB 위원회는 의료 전문가라든지 또 비의료 전문가 또 일반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게는 보통 9명 정도가 되고요. 많게는 20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의학 전문가로서 이 약이 용인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이 계획서, 임상시험 계획이 용인될 수 있는지 의학적인 시각에서도 보고요. 또 일반인 입장에서 또 종교 어떤 대표자들, 목사님이나 어떤 신부님, 또 수녀님, 또 스님, 그러한 분들도 참석 가능하고요. 또 그 사회사업가들, 그 사회복지사들, 그러한 분들도 같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참석을 해서 이거가 일반적으로 용납이 가능한가, 이 임상시험을 시행했을 때 거부감이 특별히 없을지, 문제가 크지 않을지, 이러한 윤리적인 것들을 심사를 하게 되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가 바로 IRB라는 거죠. 이 IRB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도 나중에 강의를 듣다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될 거고요. 이 IRB 제도를 통해서 반드시 임상계획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예, 또 역사적 배경을 계속적으로 보면은요, 1981년도에는 GCP라는 제도를 법제화를 했죠. 그래서 이 GCP라는 거는 ICH GCP, 나중에 이제 또 듣게 됩니다만, 세계적으로 굿 클리니컬 프랙티스라고 해서 어떤 그 정형화된, 우리가 임상시험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점을 마련한 거가 되죠. 이 기준점으로 또 이제 각 병원들마다 SOP가 또 디벨롭이 되죠. 그래서 이 SOP를 잘 지켰을 때 그 GCP가 무난히 지켜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가 이제 GCP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 신의약품 임상시험의 윤리성과 과학성을 담보하기 위해 임상시험의 의뢰자라든지 연구자, 피험자, 정부 등 관련 제당사자의 어떤 책무와 임상시험의 절차 등을 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표준화되어서 채택이 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간 피험자에 관한 윤리적 원칙들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1978년 미국의 생물의학적, 행동학적 연구에 있어서 인간 피험자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가 바로 만들어졌고, 그 위원회에서 벨몬트 리포트라는 거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벨몬트 리포트도 임상시험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리포트인데요. 여기에서는 세 가지 윤리적인 원칙, 인간 존중, 선행, 정의, 이 세 가지 원칙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고려한 것들을 어떤 그 환자 동의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만들게 됩니다. 네. 첫 번째 인간 존중의 원칙인데요. 충분한 설명을 해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정확하게 알고 동의서를 받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피험자는 연구 과정이나 연구 목적, 예상되는 어떤 위험과 이익, 시험에 제시된 방법이나 그 외에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 그 두 가지 방법을 모두를 설명을 듣고 피험자가 이 새로운 그 신약에 대해서 본인이 참여하겠다라는 어떤 그 참여하겠다라는 자발적인 의도가 있을 때에 충분한 설명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자, 제공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또 피험자에게 있어야 되겠고, 혹시나 그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어떤 그림이나 쉬운 말로 설명을 해서 피험자가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선택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피험자가 만약에 미성년자나 정신지체, 그리고 말기 환자라든지 혼수 상태인 경우에는 피험자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대리인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승낙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되죠. 그래서 피험자가 어떤 강압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서를 받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암묵적인 압력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피험자들은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걸 왠지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나한테 제대로 치료를 해줄 것 같지 않다라는 분위기, 그런 위협성을 느끼고 동의하고 참여한 거라면 이 환자는 사실 바람직하게 참여한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험자는 동의 능력이 충분히 있고 의사결정을 자발적으로 해야만 충분한 설명에 대한
설명을 근거로 한 동의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험자가 동의 능력이 없고 적합한 대리인이 없는 경우, 그런데 굉장히 응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IRB 심사를 받고 승인된 항암제란 어떤 시험약이라면은 굉장히 응급한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서 없이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선행의 원칙이죠. 연구자는 어떤 위험이나 이득을 평가를 통해서 예측 가능한 해악과 이득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때 피험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이득이라든지 향후 그 질환과 관련돼서 어떤 이 연구를 진행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해악이 있을지를 충분히 연구자의 입장에서 고려를 해서 그거가 모든 것을 생각을 해서 이거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지겠다라는 그러한 판단이 있을 때 정말 그건 선행의 원칙에 입각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임상시험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선행의 원칙에서 어떤 5가지 또 기본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피험자를 야만적이나 또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없어야 되고요. 위험은 최소화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상당한 심각한 정도의 해악이 우려되는 연구에서 피험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연구가 피험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거나 피험자가 자원의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피험자로 동원할 때는 그에 합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되고요. 피험자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에 따르는 위험과 이득이 상세하게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예, 마지막 정의의 원칙인데요. 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들은 어떤 공정하게 선정이 돼야 되겠죠. 어떤 특정 집단에만 몰려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병원이 있고 또 지방에 어떤 시골의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병원을 선택하지 않고 시골에 있는 병원에서만 피험자를 모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시골이라고 해서 다 못 사는 건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나 아무래도 지식적으로나 교육적인 면에서 조금 열등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특정군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달동네 사람들만을 선택해서도 안 되고 부자들만 또 좋은 이야기라고 해서 부자들만 선택해서도 안 되고 어떤 경제적인 것들 그리고 지식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골고루 분포되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이 예상되는 거는 뭐 어떤 사회 상류 계층에 또 이 불의 어떤 해악이 크게 예상되는 연구는 또 이제 하위 계층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계층, 나이, 성별, 학력, 출신 지역, 종교 등 이러한 특성을 이유로 대상자 선정이 편파적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연구자가 선호한다는 이유로 특정 대상을 이득이 많은 연구에 참여시킨다든지 어떤 혐오한다고 해서 특정 대상을 위험한 연구에 참여시킨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예. 임상시험은 어떤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임상시험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최근에 생긴 일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많이 테스트해 왔다라는 거죠. 그거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가 바로 임상시험이 되고 그러한 것들이 윤리적으로 수행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수행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죠? 바로 인간 존중, 선행, 정의의 3가지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인간 존중이라는 것은 바로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자발적인 동의를 받는다라는 것은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모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또 선택할 수 있는 또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들을 존중을 해주자라는 거죠. 그러한 거가 어떤 이제 벨몬트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또 헬싱키 선언을 통해서 윤리적인 원칙을 지키자라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임상시험의 역사적인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배경들로 인해서 최근에는 임상시험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동의서를 받고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환자분에게 동의서를 취득을 하고
동의서 취득뿐만 아니라 또 자발적으로 또 임상시험 중에도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걸 충분히 알려준 상태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임상시험 후 역사에 대해서 봤는데요. 최근 동향들을 한번 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임상시험을 하는 것은 아까 전에도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NDA를 승인을 받기 위한 거죠. 그래서 식약청에서 FDA는 미국 식약청인데요. 미국 식약청에서 임상시험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약으로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90% 이상이 미국에 있는 연구자님들이 참여하고 10% 정도만 미국이 아닌 그 외의 지역에서 연구자들이 참여를 했었죠. 최근 2005년도에 보면은 60% 정도가 미국 연구자님들에 의해서 그리고 40% 정도가 미국이 아닌 기타 지역 전 세계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되죠. 여기에서 40%라는 퍼센테이지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임상시험이 멀티내셔널 스터디, 다국적 임상시험이 많이 늘어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 보시면 EU가 유럽연합이 있지 않습니까? 유럽, 그리고 미국, 일본 이러한 세 나라가 어떤 코어 컨트리가 됩니다. 코어 컨트리가 되는데 논코어 컨트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논코어 컨트리에서 굉장히 조금만 임상시험이 진행되었는데 2002년도에 보면 지금 25케이스 이상이 증가가 됐죠. 그래서 한두 건 정도였던 거가 이제 10배, 20배 정도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외의 나라들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 9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을 9위 정도면 많이 하는 편에 속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단연 1위는 미국이 되고요. 한국은 9위 정도가 되는데 대략 269건 정도,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000억 원이 되죠. 많은 돈이 투입이 되고 또 신약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되고 돈뿐만 아니라 많은 인력들, 많은 관심들이 집중이 되어 있죠. 지금 9위 정도 됩니다만 우리나라랑 비슷한 데를 보면 지금 1.4%가 브라질, 같은 1.3%인데요. 지금 보시면 놀랍게도 호주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인구수는 저희보다 많이 작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서울 인구의 한 2배 정도 된다고 하죠. 땅은 남북한 합친 면적이 77배나 된다는데 사람 수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호주는 우리나라보다도 임상시험을 배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수행하고 있고요. 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보다 더 작죠.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의 굉장히 작은 땅에 사람 수도 많이 작지만 대만에서는 저희 나라보다 약 2배 정도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임상시험들이 순적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유추해보면 저희 나라에서도 앞으로 임상시험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 또 많은 피험자들이 참여하게 되죠. 임상시험이 늘어나면 바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 CRC 선생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또 이러한 역할들이 중요함으로써 앞으로는 어떤 서티파이드 된 그러한 제도 연구간호사님들을 이제 수용하려는 그러한 흐름들이 있겠죠. 미국은 그렇게 되죠. CCRN, CCRC라고 해서 Certified Clinical Research Coordinator 이러한 제도들이 있고 그러한 아카데미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요즘은 많은 교육과정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나야 되고 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러한 수료증을 가진 전문화된 CRC 선생님들이 임상시험에 많이 투입이 되고 좀 더 전문적으로 일들을 또 전문적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을 알고 수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껏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과의 그러한 현상들을 또 한번 지켜봤습니다. 이 차트는 이제 한국 내의 실정이죠. KFDA가 한국의 식약청을 말하는 거죠.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국내 어떤 로컬 스터디를 얘기하는 거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멀티내셔널 스터디라고 해서 다국가 임상 시험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 이전만 했었어도 사실 멀티내셔널 스터디는 저희 나라에 거의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컬 스터디에만 그쳤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멀티내셔널 스터디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요. 지금 2007년 중반을 기준으로 해서 150건가량이 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좀 더 전문가다운 그러한 면모를 보일 수 있는 연구 간호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007년 데이터인데요. 많은 임상 시험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많은 거가 삼상 연구가 됩니다. 아무래도 삼상 연구가 가장 많겠죠. 그리고 일상 연구들은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권에서 많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된 나라들에서 일상 연구를 많이 수행을 하고, 그 다음 이상은 조금 더 다른 나라들을 조금 더 넣고요. 또 삼상이 가장 많은 피험자를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에서 참석을 하게 되죠. 일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에서는 정말 많지가 않았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많지는 않은데요. 앞으로 점점점 더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을 이제 일상도 많이 늘어날 거라는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국내 임상이 134건, 다국가 임상이 147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상시험을 하는 기관이 서울권에서 많겠고요. 울산이나 제주, 경북 이런 데는 아무래도 좀 지방이다 보니까 참여하는 연구자님들도 작고 연구자님들도 신약 개발에 특별한 관심이 없죠. 오히려 환자를 서울권으로 보내게 되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에서는 크게 많지 않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임상시험의 어떤 식약청에서 승인된 건수를 볼 수가 있는데요. 2006년도 정도에 1263건이었고 2007년 7월이면 딱 반이죠. 2007년도의 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758건이죠. 그럼 이거가 나머지 6개월을 더 반영을 하게 되면 대략 1500건 정도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보면 2005년도에 1000건에 달하던 거가 대략 250건이 늘었고, 또 2007년에 또 250건이 늘어났고, 점점 2008년도에는 더 많이 늘어나고 2009년도에는 더 많이 늘어나겠죠. 앞으로 임상시험은 정말 본물같이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CRC 선생님들이나 또 저와 같은 CRA들이 해야 하는 일들도 많아지고 더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띠면서 일들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 강의를 잘 듣고요. 또 전문성을 띌 수 있고 또 임상시험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곳으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